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 중에 하나는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 바로 공감인데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장대익 교수에 따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품격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합니다. 2005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쉐일 유전이 대규모 개발됐다. 인류가 100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쉐일 가스는 혁명이라 불리며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도태가 아닌 진화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걸까? 전작 5일의 공포에서 유가 하락에 대해 경고했던 에너지 전문가 이종헌.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따른 각 나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셰일가스로 새로운 에너지 강자로 올라선 미국, 1대1로 정책으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중국, 미국과의 협력으로 에너지에서 기회를 찾는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정책의 대변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나? 에너지의 경제적, 지정학적 변동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분단으로 인해 섬처럼 고립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연결될 방안은 무엇일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에너지 빅뱅을 만나보자. 장기적인 저유가와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에너지 빅뱅,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 미국 에너지 매체 플리츠의 한국 담당 특파원 이종헌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정동욱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박종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책 쓰게 되셨는지부터 좀 들을까요? 제 책에서 제목에서 에너지 빅뱅인데요. 이 두 가지 형태로 납니다. 일단은 에너지의 소비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 그러죠. 소비가 이제 석유에서 천연가스와 다른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에너지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과거의 고유가 시대 때는 우리가 꿈도 못 꾸던 일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에너지 흐름이 아시아로 모여들면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팔아야 되는 나라들이 또 접근해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동아시아,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는 에너지를 사야 되는 나라와 팔아야 되는 나라가 국경을 딱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라서 굉장히 협력의 틀이, 협력의 공간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 협력의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에너지 시장에서의 빅뱅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와 이 동북아시아 전체 질서에서도 아마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는 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네. 정동욱 교수님은 이제 에너지공학 전문가이시잖아요. 학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좀 공감된 얘기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선 무척 재밌게 네. 봤고요. 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 통찰력을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봤어요. 인류의 3대 문제가 있거든요. 물, 식량, 에너지입니다. 3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네. 왜냐면은 에너지만 갖고 있게 되면은 바닷물을 갖다 담수화시켜가지고 물 문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빛과 열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사실상 에너지를 갖게 되면은 인류의 3대 문제를 갖다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에너지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많은 인구들이 고에너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특히 그런 관점에서 가스가 새로운 원으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스라는 관점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관여되는 국제 정세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통찰력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네네. 박정훈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에너지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좀 볼 정도로 과거 그 나라들 간의 주요국들 간의 그 인접 국가들의 관계, 특히 요즘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제 LNG 천연가스의 이제 그 브릿지 역할, 에너지 전환의 브릿지 역할에 대해서 받쳐줄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아주셔가지고 저도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명을 많이 깊었습니다. 근데 에너지 자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석유란 말이에요. 근데 책에는 이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이제 수송, 뭐 전기차에서도 이제 나오면 이제 수송하기 위한 네. 에너지로서의 이제 용도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인정하는데 생활용품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에는 많은 면들이 아직 그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신소재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된다면은 진짜 석유는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이제 석유보다 석탄이 싸고 석탄보다 이제 가스가 싸고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석유가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양이나 이런 거에 중시했죠.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먹는 데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맛있는 거 조금 먹더라도 맛있는 거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이제 양에서 효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나 소비를 안 줄이고 전기차만 이 상태에서 늘어난다 그러면 이 대형 발전 시설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없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자면서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더 짓는다. 또 원전을 더 짓는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석유 시대가 좀 정말. 저물고 난 이후를 예측해 본다면. 석유의 종말부터 네. 좀 얘기를 하지요. 네. 그 책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말이 있죠. 석유 시대가 돌이 없어서 지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석유 종말이 올 것이다. 에너지 관점에서 석유보다 이제 대체 에너지가 오니까 사실은 수요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한 40% 이제 1차 에너지로 쓰입니다. 석탄이 한 30%, 천연가스는 한 20% 정도 돼요. 그 정도 쓰이게 되는데 그 석유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이나 뭐 자동차 수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20%가 지금도 전기 없이 살고 있어요. 네. 그보다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굉장히 석탄 이런 걸 쓰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한 국가들이 그러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석유로 옮겨옵니다. 더군다나 석유값이 가스와 경쟁하면서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석유가 가스보다는 사용하기 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종말은 언젠가 올지 모르지만은 빨리 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인데요. 지금 미국은 지금 셰일 혁명 이후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되고 네. 그 전보다 거의 한 10분의 1, 9분의 1 가격으로 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석탄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 발전업자들은 발전업자대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로는 한 20% 정도 석탄보다 천연가스가 더 싸고 그 발전업자들이 석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그동안은 미국이 석탄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됐거든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석탄에 네. 의존했는데 그게 점점 줄고 천연가스가 올라오면서 2016년에 처음으로 천연가스가 석탄을 앞지른 해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 전기 생산에 투입되면서 석탄을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석유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석유라는 에너지를 쓰던 많은 그 기기들이 천연가스를 쓰는 거로 옮겨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의 추이를 보면은 석유는 가파르게 줄고 천연가스는 빨리 올라가고 이미 트렌드는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와 폭이 이제 문제인 네. 거고. 네. 중국은 지금 석탄 사용량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70%를 석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염이 심하고 중국의 선택은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 석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천연가스로 넘어갑니다. 네. 네.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빠르게 넘어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원자력으로 넘어가는 네. 단계고 네. 인도도 제가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오염 문제가 워낙 심해서 석탄을 줄이고 또 석유도 줄이고 그래서 CNG 버스라고 해서 천연가스 버스, 천연가스 택시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약간 평준화된 것 같아요. 이게 탈석유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은 떨어지고 그동안 가난하던 나라들이 손을 못 대던 나라들이 그런 에너지의 혜택을 보게 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은 대거 소비하던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이런 나라들의 소비가
줄기 시작했고 제가 네. 뭐 언제 네. 어느 순간에 온다라는 것보다는 네, 네, 네. 이 트렌드가 이미 방향이 바뀌고 네. 그래서 네. 준비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여튼이 셰일가스가 생겨나면서 에너지 시장에 변화가 좀 온 거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책에 보면요, 이렇게 셰일 혁명,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들어오면서 에너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천연가스가 미국의 원자력 발전을 위협하는 그 요인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좀 행복하게도 또 셰일이라는 것까지 네. 또 매장장이 많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많이 나온 건 또 그 프랙처링 기술을 또 미국이 독보적으로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근데 다른 나라는 셰일가스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뭐 파리 가서까지 그런 얘기 할 정도로 파리의 그 탄소 저감 그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도 보면은 진짜 네. 일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파리 협약을 이제 탈퇴한 것이 셰일가스에 베네핏을 준 것보다 석탄업자들이 더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석탄 발전소들이 끼어서 같이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프리해지니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또 명분이 생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만 이제 피해를 본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 온실가스 저감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그동안 얘기했는데 최소한 미국에서는 그게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비단 그 천연가스나 그런 것만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원전을 지은 거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 그때 100여 기를 그때 다 지은 거예요. 근데 네. 그 이후엔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간 개발비, 원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발비가 그때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보다 7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원자력은 시작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개발비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기술을 사왔기 때문에 도면까지 다 사와갖고 우리가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개발하고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런데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슬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원전에 대해서 미래를 답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이미 온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네. 이제 설상가상으로 가스까지 나와버리니까 미국 원전업계는 지금 보조금 없이는 다 이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사실 네. 그게 좀 미국으로서는 원전업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약간 좀 의견은 좀 달리하지만은 짧게만 네.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네. 가스와 경쟁하는 건 미국은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원전은 운전을 갖다 연장하면서 그러면서 신규 원전을 갖다가 사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미국도 그 에너지 정책에서 뭔가 결정이 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온실가스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원자력 위험하다고 전 세계 정상에 모이는 그러한 회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온실가스 때문에 전 세계 정상국 139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셰일가스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가스전처럼 깊게 파가지고 한 곳 파가지고 뽑아올리는 게 아니고 넓게 파야 됩니다. 이게 네. 지층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화학물질 쓰는 물을 써가지고 수력 파괴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도 문제가 되고요. 네. 채굴 중에 나오는 메탄가스가 누출되는 것도 상당량입니다. 보통 한 1.9% 나온다 하는데 2%만 넘어서도 보통 탄산가스보다 더 위험하다 하거든요. 온실가스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게 된다면은 가스로 가는 것이 트렌드는 맞지만은 그 트렌드의 속도가 그렇게까지 뭐 날로 확장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관점을 갖고요. 미국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1대1로 전설이요. 이게 그 미국의 셰일가스와 또 영향이 있다면서요? 혁명이라는 말이 뭐 산업혁명 이런 데도 붙지만 에너지에 붙은 건 아마 셰일이 처음일 겁니다. 셰일 네. 가스는 네. 2005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셰일 오일, 유전의 셰일청에서 오일을 원유로 뽑아내는 것은 2008년 때부터고 그러면서 2010년도를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셰일이 터져서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2011년도에 나온 아시아 피봇, 아시아 리밸런스, 아시아 재균형. 근데 결국은 그것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중국은 그것이 자기를 노리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1대1로 중국은 13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뭐 러시아는 뭐
과거로부터 계속 갈등 관계였고 뭐 몽골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탄자 붙은 국가들은 또 이슬람이라서 또 갈등 요소가 있고 밑에 인도가 있고 베트남하고는 전쟁을 해가지고 또 지기도 했고 대만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나라. 미국은 아시아 피보트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들고 중국은 그에 대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하고 그래서 중국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남중국해.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뭐 인공섬 만들고 네. 저렇게 무리수를 드는 것도 그쪽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네, 것이고 네, 1대1로는 결국은 그 바닷길을 여는 것 그리고 바닷길을 열고 육로를 통해서 에너지원과 수송로를 좀 확보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에 에너지를 수출하거나 중국이 에너지를 들여오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네. 대부분 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선택은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의 네. 그 아시아 피봇을 막자. 근데 네, 네. 지금 요즘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친하잖아요. 푸틴과 시진핑 옛날부터 저렇게 친했었나라고 할 정도로 친한데 그게 다 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최근년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국은 바닷길보다는 육로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은 안정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러시아는 또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럽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 원 프로덕트 원 마켓이라고 해서 하나의 에너지라는 단일 품목을 유럽에다가만 팔아서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유럽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로 어떻게든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나온 게 이제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 그렇죠. 예,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네. 러시아는 팔아야 되고 네. 중국은 사야 되고 이 이해관계가 네.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네.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세계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여튼 1대1로와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이제 세운 에너지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원전 굴기인데요. 이 원전 굴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중국 네.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죠. 가스뿐 아니라 석유도 중국은 뭐 에너지 먹는 하마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1대1로도 그중에 한 전략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자력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개를 짓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200개를 짓겠다. 200개. 네. 대단한 숫자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첫째는. 아무리 협력 관계가 뭐 좋을 때는 문제없이 받겠지만은 중간에 누가나 그 탄자 붙은 나라가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가스 밸브 잠그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한번 지켜야 되는데 그걸로서 원자력처럼 좋은 건 없거든요.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자력 기술 작업을 했고요. 거의 했습니다. 거의 했고 이제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나 러시아부터 맨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그거 없이 이제부터는 자국 기술 갖고 질 것 같고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 원자력 시장도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될 걸로 봅니다. 네. 교수님은 중국의 원전 굴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좀 너무 도전적으로 세웠어요. 원전을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발전량은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요, 중국이. 근데 중국의 그 중에 이제 반이 수력이에요. 수력이 많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탄소 저감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이 석탄 발전소를 아직도 계속 짓고 있어요. 100개, 200개가 아니고요. 거의 수천 개 수준으로 중국 석탄 발전소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또 석탄이 싸기 때문에. 말하는 것 같이 원전 굴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2030년까지 당초에는 200개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0개로 줄여놨는데 네. 지금 현재 그 2020년에서 2030년까지 2020년에 지금 50기를 보는데 2030년에 100기가 되려고 그러면 1년에 원전을 5개씩 지어놔야 돼. 5개씩 준공돼야 돼. 1년에 5개씩.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그만한 여력이 지금 있느냐.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또 에너지 수입국이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아마 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도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원전 굴기는 이미 굴곡이 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왜냐하면 원전이 개발 단계로부터 시작하면은 이것이 진짜 제대로 동력화될 때까지는 30년이 걸렸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10년 만에 거의 20배로 지금 증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설치 속도가 원전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도 또 원전이 또 규제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사고의 위험도 자꾸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운영 기간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서 많이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 그 원전의 매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원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 이제 위험성, 이제 안전성이 아닐까 싶은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일본이 에너지 위기를 겪기도 했잖아요. 일본은 어떤가요? 요즘 에너지 상황 괜찮은가요? 하늘은 일본을 버리지 않은가 봐요. 그때 후쿠시마 이후에 굉장히 에너지 위기에 처했을 때 네.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팔아야 되고 천연가스 기체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아주 발빠르게 온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네. 근데 미국이 천연가스를 파는 것은 허용은 했지만은 FTA 국가한테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은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일본은 FTA 국가가 아니니까 원래는 사오지 못하지만은 네. 아베 총리를 비롯하여 온 국가적인, 온 외교적인 노력을 일본 특유의 걸 해서 미국으로부터 LNG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네. 대량의 에너지를 들어오고 있고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미국의 LNG를 들여오니까 이걸 혹시 누가 건드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집단적 안전보장에 대해서 미국한테 또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집단적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혼자서 단독적으로는 못하지만은 미국이 도와주면은 집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그 집단적 안전보장까지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 일본이 여튼 그 원전 사고 이후에 계속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했죠. 네. 했다가 네. 탈원전하겠다 했다가 원자력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가동을 승인하고 54개의 원전 중에서 현재 5기가 다시 또 운전을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21기가 사실은 재가동 지금 승인 신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좀 아마 또 재가동에 들어갈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돈 때문이죠. 그 전기요금 상승도 있었고 가정용이 한 25%, 그다음에 산업용 한 40% 늘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에너지 수입이 크니까 무역 수지도 적자가 나고 많을 때 한 1,000억 불 나왔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슈엘가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모면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천연가스 가격은 이게 휘발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휘발성이 커서 에너지는 뭐 20년, 30년 내다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다시 또 가격 변동이 있게 되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또 원전을 재개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나와서 큰 피해를 봤죠. 근데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재가동하죠. 근데 체르노빌 사고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났는데 가장 피해를 본 건 바로 그 옆에 있는 벨로루시아입니다. 벨로루시아가 가장 피해를 봤는데 벨로루시아가 원전 발전 건설해가지고 가동 들어갑니다. 사고 났던 나라는 원자력 해보자 이렇게 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이 겁난다 못하겠다 그러고 참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이게 어찌 보게 되면은 주변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과의 좀 차이가 아닐까 뭐 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얼마 전에는 싱구리 569기 건설에 대해서 찬반 드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이제 탈원전이라 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꿨죠. 네. 사실은 에너지 전환 용어가 더 타당하고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은 뭐였냐면은 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라는 정치적인 것이 드라이빙 요소였어요. 그걸 갖다가 푸시하는,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는. 그런데 지금의 단계에서는 거기 하나 더 해가지고 기술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가 기술적 발전을 통해가지고 얼마큼 더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가스 발전 같은 것도 얼마큼 내가 더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겠는가. 슈엘가스에서 뽑아내면은. 그래서 가격 균형을 갖고 수송도 얼마나 더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붙거든요. 원자력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이 싸고 괜찮았는데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안전을 우려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가정이 연탄에서 다 도시가스 바꿨습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런 시점에 와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기술이 뒷받침하거든요. 어느 것이 성공할지 모르는 초입의 혼란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술이 성공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는데 탈원전 정책에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이냐, 어떤 에너지 기술이 주도적인 21세기 기술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제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이 어떻게 가느냐, 우리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재생에너지 20%가 넘어갔어요. 네. 걔네 그 후쿠시마 사고와 관계 없는 거예요.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재가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이제 원전 업계에서 많이 그거를 이제 홍보를
시도를 하는데 최대 42개가 남았어요. 54개였는데 후쿠시마 때 4개가 망가지고 그 이후에 수명 연장 포기한 것들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최대 가동할 수 있는 게 42기인데 그중에서 지금 5개 운전하고 있는 걸 갖고 재가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여론이 70% 이상의 원전 감축을 다 원하고 있고 그리고 소송이 다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명을 연장하거나 재가동할 때는 이 신안전법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설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예측하는 건 한 기당 1조에서 2조 원이 들어가요. 안전법에 따른 그 안전 보강 내지 뭐 기기 교체하는데 그 돈을 들이고 연장하는 게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이제 발전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로 한 20기 정도가 그 재가동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내에도 10개 내지 15개 정도 되면 많다. 우리나라보다 적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수명 연장이 고비용이고 그다음에 건설 단가도 올라가고 노화에 대해서 운영비 올라가죠. 그다음에 사용연료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중간 저장 비용 올라가고 대형 사고 비용을 또 적립을 해야 되고 해결된 것보다 해결할 일이 더 많아요. 이게 석탄이나 원자력은 원래의 에너지부터 원광으로부터 최종 나오는 우리가 전등 하나 딱 켜잖아요. 그게 원래 100이었으면은 전등 켜면 그게 1입니다. 그러니까 1%예요, 효율이. 이 대형 발전 시설은 99%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온배수나 폐열이나 그다음에 환경으로 가스로 날아가는 거죠. 그 비용이 99%가 허공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는 우리가 결국은 비싼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구할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산업 발전을 위해 써왔지만 이제 추세는 그렇게 가 있으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투자를 조금 더 안전하고 환경적인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원전업계도 그렇게 반대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탈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언제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올 기회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슈퍼그리드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 변동이 되면서 우리에게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슈퍼그리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리드라는 것은 전력망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와 전기 연결돼서 주고받는. 슈퍼그리드는 이 국가 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는 작은 도시와 섬들을 연결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슈퍼그리드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력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들.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몽골이나 러시아의 극동에서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중국, 일본, 한국에 파는. 과거에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안 되었는데 요즘은 이 초고압 징조 송전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수천 킬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안정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되었고 후쿠시마 이후에 일본이 전기가 끊기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이게 전기가 끊기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자기가 절감을 했고 그래서 슈퍼그리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아까 그 중국의 원자력을 얘기했지만 중국의 원자력과 석탄이 아니면 그럼 중국이 뭐로 전기를 만들 것인가? 네. 그럼 중국이 원자력을 만들고 석탄을 발전소를 떼면 우리는 괜찮은가? 석탄으로 만약에 가면은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원자력 200기가 되면은 그 중국의 동해안에 만들어질 텐데 사고도 사고지만은 그 해수면의 온도와 그걸 우리한테 고스란히 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슈퍼그리드라는 그런 망으로 엮여버리면은 네. 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전기를 더 많이 잘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데까지 직접적으로 보내면은 그리고 주고받으면은 내 집 옆에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두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슈퍼그리드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슈퍼그리드가 되면은 사실은 그 재생에너지 한계인 간헐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네. 태양광은 낮에만 되잖아요. 슈퍼그리드가 되면은 우리가 밤일적에 해가 떠 있는 낮은 지역에서 한 거 송전 받으면 되거든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장거리를 갖다가 국가를 뛰어넘어가지고 한 데 있어가지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력 송전망이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기술적 난관은 좀 있을 거로 보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도 전기에 기반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서 슈퍼그리드를 갖다가 제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술적 난관이 있고 얼마큼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슈퍼그리드의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융합 발전 같은 것들. 핵융합 발전은 대용량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뭐 위험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어느 기술이 승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그 가능성을 갖다가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백업할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싸고 쉽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된다면은 사실은 또 슈퍼그리드의 필요성이 더 낮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2020년대 30년대 가면서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의 각축자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슈퍼그리드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슈퍼그리드와 비슷한 개념은 사실은 수소 경제 사회를 갖다 주창했던 그 제레미 리프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수소로서 모든 에너지를 다 바꾸자는 거예요. 수소로 해가 다 바꾸게 되면 그걸로 전기도 생산하고 수소에도 쓰고 난방에 쓰고 하게 되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뭐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창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다 정보 교환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정보 교환하듯이 인터넷으로 전기를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거 주창하신 분이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해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 갖고 대용량 손수를 못하니까 사실 슈퍼그리드하고 마이크로그리드를 합치게 되면은 사실 그런 개념이 되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개발의 난제, 과연 그것이 쉬울 것인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용량 전력 생산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빠를 것인가?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정부는 다 골고루 지금은 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어느 것이 성공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네네네. 이 핵융합 발전이 갖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참 문제점이 그 수소를 삼중 수소를 이제 소스를 구해야 되는데 삼중 지금 핵융합이 1기가와트짜리가 지금 오늘 가동을 했다. 그러면 삼중 수소 연료가 600을 40년 쓴다 그러면 600조 원이 들어갑니다. 삼중 수소 원료가 없어요 지구상에. 없고 그거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자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만드는데 1kg에 100만 불. 비용이 비싸. 삼중수소 1kg 100만 불이라 가지고 네. 그걸 따지면 40년 운전하는데 600조 원이 들어가니까 야 이것이 지금 핵융합 지금은 되면 안 되겠다. 차라리 한 몇십 년 후에 되는 게 낫겠다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에너지 미래를 얘기할 때 조금 그 현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는 하여간 이렇게 가능성이 좀 한 몇 프로 있다고 그거를 기대해 갖고 가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현실적으로 가되 이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한 50년, 60년 이제 고속로라든가 핵융합 이런 것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바지바지하는 거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기다리고 에너지 정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네네. 에너지 빅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교수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절약과 효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 많이 가져와도 국민들이 낭비하고 또 산업계가 펑펑 쓰고 쓸데없이요. 필요 이상으로 쓰고 그러면은 우리는 에너지 문제 결코 해결 못한다. 네.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거의 지금 에너지 소비가 2027년까지인가 지금보다 30%, 20%, 30% 절약하는 걸로 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만약에 펑펑 쓰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에너지 가져와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에너지 정책은 장기 정책과 그다음에 중단기 정책으로 좀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정책으로는 예를 들게 되면 슈퍼그리드, 가스 파이프라인,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만 중단기 정책은 철저하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보는데 그 모든 요소는 사실은 에너지 가격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가격에 반영하는 에너지 정책을 구사하여야지만이 이것이 효율적인, 효과적인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할 적에 세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뭐냐면은 환경성은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공급 안정성 것도 봐야 되죠. 마지막에 이것이 누구나 필요할 때 에너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에너지 복제 문제입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 어떠한 가격 수준이 적당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이 세워져야지만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걸로 봅니다. 네네. 에너지 정책은 지금 우리가 정하는 정책이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책에 머리말에서도 이런 말을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요새 에너지에 꽂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너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왔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슈퍼 그리드를 통해서 신재생 자원으로 만든 친환경적인 전기를 풍부하게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전기차에 지금 전기차는 지금 만드는 전기의 40%가 석탄, 원자력이 30%. 근데 그런 상태로 전기차를 굴리면은 그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또 한 차례 기적을 이루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덕분에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기울이면서 좀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에너지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지정입니다. 지난 대선에 화려한 춤솜 씨가 화제가 되셨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춤 솜씨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일단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허리가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은 얼마나 절실하면 저렇게 춤까지 출까라는 것과 또 춤을 출 때의 저 표정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례대표 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지금 국토부 장관 되신 김현미 의원님 지역구 의원이 돼서 되게 아쉬웠던 게 독서를 마음껏 못한다.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너도 해봐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설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라고 했는데 역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해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독서량이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저의 인생에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헬렌 니어링이 지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제목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의 삶이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 책에 담긴 내용들과 맺어지는 그런 사람 관계 속의 인연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헬렌 니어링이라는 분은 원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음악가였다고 해요. 요가나 명상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활발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서 철학자이고 굉장히 사회 운동가이신 스콧 니어링이라는 굉장히 그 당시도 저명한 학자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과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정말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됐죠. 책을 통해서 사실 스콧 니어링에 관심이 생겨서 그분의 이제 책들이 나중에 또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분이 그 미국에서 1930년대인가요? 70몇 년 전에 그런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 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시대에 앞서가는 사회 이론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끌린 것은 연인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서로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였다. 스코트는 폭넓은 인생 경험과 실제 세계의 체험에서 내게 가르쳐줄 것이 많았다.
그 사람은 책상 위에서든 농장이나 숲에서든 차를 운전할 때든 보수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세심하고 주의 깊었다. 나로 말하자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지나치리만큼 몽상적이며 변덕스러웠다. 당신은 화장지도 네모 반듯하게 접었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장난삼아 핀잔을 주듯이 말했더니 그 사람은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어떻든 우리는 조화를 이루었다. 내 기질은 단조였고 그 사람은 장조였으나 우리가 함께한 삶은 새로운 화음이 바탕이 된 새롭고 예기치 못한 이중주의 푸가를 만들었다. 누군가를 내 욕심껏 내게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저의 삶에도 연결돼 있습니다. 우원TV의 삶에 어떻게 연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랑을 했고 지금 뭐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와의 얘긴데 6살 때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대학을 딱 들어간 나이가 18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보다 6살 많은 아저씨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막 유쾌하고 잘 떠들고 뭐 잘 웃고 그리고 술도 잘 먹고 굿잘 먹고. 근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시니컬하고 염세주의자고 술은 한 모금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시 이런 거 좋아하고 철학자적인 그런 관점이고 저는 약간 노는 언니 컨셉이고 만난 지가 한 34년 돼가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가 다른 지점들이 아주 잘 조화가 돼서 오히려 더 튼튼해진 느낌?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어떤 굳건한 결합이 된 느낌이 좀 있죠.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나가 있다. 저마다의 인격은 우리의 본체가 아니라 우리가 걸치고 있는 무엇이다. 우리는 가치 있거나 또는 한탄할 만한 인격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망칠 수도 있다. 당신이 만족스럽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당신이 그다지 크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씩 자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가 불경에서는 불이라고 해서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 있을 때는 개인적인 삶이고 내가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나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진정한 자아라는 것이 결국은 공동성인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절묘한 조화점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932년에 시골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달아나려거나 사회에 관심을 덜 가지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사는 일은 내게 새로운 어떤 것이었다. 나는 간단한 토속 음식으로 지내며 낡은 옷을 입고 필요 없는 소유물을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농장 일은 우리가 밖에서 같이 한 첫 번째 일이었다. 우리는 집 가까이 있는 적당한 곳에 땅을 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구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법을 배웠다. 잡초를 뽑아 고랑을 말끔하게 하는 일은 내게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단풍나무 수액을 뽑아 모으는 일을 도왔는데 수액은 제당소에서 오랜 시간 끓여 시럽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농장에서 바로 또는 통신 주문을 받아 시럽을 팔았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문을 받았을 때는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귀농이 굉장히 막 많아지던 어떤 시점도 책이 인기를 얻게 된
어떤 배경이기도 합니다. 본질적 문제나 근원적 고민들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거라서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가진 것을 내려놓는 거,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실천해내고 그 좋은 글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도 꼭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더 번잡한 영역으로 왔지만 정치를 뭐 죽을 때까지 할 건 아니니까요. 내려놓아야 될 그 시점을 이분들처럼 정말 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을 개방해 갔다. 버몬트에서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음악회를 열었다. 메인에서는 일요일 저녁에 고전음악 레코드를 틀거나 찾아온 예술가들이 연주를 들려주었다. 어느 누가 와도 환영이었다. 그 사람들은 먼 거리를 여행해 왔는데 자기 눈으로 조화로운 삶을 보기 위해 심지어 인도,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왔다. 좁은 길을 지나고 굽은 길을 돌아 마침내 돌로 만든 건물들과 꽃들, 줄지어 심어져 있는 말끔한 채소밭과 농장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마치 꿈이 현실로 나타난 듯했다. 그리고 자기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행복한 희망을 품고 떠났다. 어느 해 사람 수를 세어보니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을 합해 200~300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한 경험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집을 개방하는 일을 계속했다. 너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해?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술 같은 정치. 예술이란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가장 조화로울 때 음악이 가장 아름답게 들리듯이 정치 안에서도 그렇게 조화를 추구하고자.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안 되고 있죠. 들어오자마자 너무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됐고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가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느라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어떤 조화를 추구하기에 너무 버겁게 분노들이 막 쌓이는 거죠. 보다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싶었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나. 제가 가진 유일한 방법은 웃는 거, 많이 웃는 거. 이 웃으면서 막 터뜨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다시 저의 에너지를 복원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내 안에 조화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스코트와 나는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이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기를 원했고 의식을 갖고 또 의도한 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 협조하면서 죽음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스코트가 96이 되자 나는 그의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그이가 곳곳에 생명을 연장시키는 도구로 가득 찬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무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이가 더 이상 자기 몫의 짐을 나를 수 없고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 그이는 갈 준비를 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이가 품위 있게 그렇게 하도록 도왔다. 매 순간 자기가 자기 삶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으려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무리 됐을 때의 나의 상태가 어때야 할까라는 것이 항상 자각이 되는 일상적인 삶과 그러니까 죽음이 정리되어 있는 삶과 죽음이 언제나 그 사고가 되는 그런 삶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요? 죽음의 마무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스코트가 가기 한 달 반 전인 그이의 100세 생일 한 달 전 어느 날 테이블에 여러 사람과 앉아 있을 때 그이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이는 신중하게 목적을 갖고 떠날 시간과 방법을 선택했다. 그이는 단식으로 몸을 벗고자 했다. 그 죽음은 느리고 품이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자 스스로 원한 것이었다.
그이는 스스로 육체가 그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그이는 오랫동안 최선의 삶을 살았고 일부러 음식을 끊음으로써 위험을 잃지 않은 채 삶을 마쳤다. 아름답고 편안한 인종이었으며 다만 생명의 숨을 멀리 보냈을 뿐이었다. 이 스콘 이어링이 온전히 스스로가 자신이 죽음을 들여다보고 그 죽음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곡기를 스스로 끊거든요. 그렇게 실천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의 삶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마무리가 지어지려면 제 스스로가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꼭 반드시 저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에 입장이 정리되길 기대하고 살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삶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 모든 우리 속에 나여야 온전히 나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진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어느 순간에도 자기 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책이 주는 저에게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안에서는 무력감과 분노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저의 이 온전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렇게 조화롭고 밝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소설 홍길동전, 또 한중로, 박시전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책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대중에게 흥미롭고 친숙하게 조선의 역사를 전달해온 신병주 교수. 그가 이번에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책을 통해 조선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당시대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현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책 26권이 소개되는데요. 기록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궤, 광해군 시대의 혁명적인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 16세기 양반 이문건이 쓴 손자의 양육일기 양아록 등 왕과 조정에 관한 기록부터 당대 지식인이 쓴 교양서와 백과사전, 민중문화까지 조선시대의 흐름과 지식의 변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조선시대 고전들을 통해 당대 사람들이 살았던 생의 단면과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히틀러, 나폴레옹, 처칠, 간디 등 세계를 움직인 33인의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 정치인의 식탁을 소개합니다. 홍콩의 유명 시사평론가인 차이츠 창. 그는 음식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정치가들의 성격과 스타일, 그리고 세계 정치사를 분석했는데요. 저자는 정치는 의회나 정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식탁 위에도 엄연히 정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부터 오바마까지 역사적인 인물에 관련된 음식을 통해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풀어내는데요. 나폴레옹이 전투를 끝내고 먹었던 음식, 영국과 미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 루스벨트의 핫도그 외교, 자신의 독재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스탈린의 캐비아 등 책에 실린 현대사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역사 속 인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는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한데요. 음식과 정치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는 세계사를 이해하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유례없는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변화의 소용돌이에 서 있는 지금.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거나 또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다가올 미래를
좀 더 윤택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디자인 트렌드 2018을 소개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고 SNS에 익숙한 그들은 자기애가 강하고 삶의 질에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최근 밀레니얼 시대가 경제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춘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가 끊임없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공급자, 수요자의 간극을 채워주는 디자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1:1 생산, 마이크로 창업, 퍼스널 모빌리티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혁신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미래 시장을 주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식인 다산 정약용.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철학이 담긴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를 소개합니다.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그가 유배 중에 쓴 목민심서는 행정 책임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머릿말에 군자의 학문은 자신을 수양하는 수신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백성을 돌보는 목민이다. 그런데 요즘 목민의 임무를 맡은 자들은 오직 이익만 쫓는데 눈이 어둡고 백성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백성의 삶이 어려워진 데에는 수령을 비롯한 관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하늘을 대신하는 일. 백성들 스스로 농사의 재미를 붙이도록 하라. 흉년 때는 곡식을 나누어 주어라. 곤장보다는 사랑으로 다스리라 등 행정 책임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정약용의 애민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과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998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저 선한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거리에 심심치 않게 땡그란 종소리를 내는 빨간 냄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도 돕고 또 올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나눔 행렬에 동참해 본 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